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되짚어보는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도 알토란 같은 지역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오늘 이슈 리포트에서는 조기 대선 실시로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해드립니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됐습니다. 선거일이 5월 9일로 유력해지면서 공직사회에도 선거법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자치단체나 공무원에 대한 각종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휴가를 내고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정상 업무 이외에 출장을 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단 공문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도 잡혀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단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위반된다는 걸 미리 알리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단속 활동을 하고. 선관위는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30여 명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SNS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SNS에 동조하는 댓글을 다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범죄 신고를 높이기 위해 포상금도 확대합니다. 선거 범죄를 신고하는 공무원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 활동은 상당수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5월 1일에 열리는 도봉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기념식에 인기 가수의 공연 등을 더해 2박 3일간 해마다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대폭 축소할 방침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탓에 우수 구민에 대한 표창 정도만 있을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사항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 등의 각종 사업이 선거일 이후로 미뤄지는 예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자치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 중구는 충무공 탄신일에 열리는 한옥마을 달래식을 취소했고 광진구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일시 중단이나 연기를 검토 중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나 명사특강 같은 무료 강좌는 기부행위로 비춰져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 그런 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들이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추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국가기관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례적인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지역사회도 혼란 속에 대선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런 대선 레이스로 정치인뿐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국민들도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갑자기 선택해야 하는, 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국민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호의 미래는 지금부터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앞으로의 2달이 혼돈의 기간이 아닌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 시간입니다. 최근 SNS상에 여중생을 같은 또래 여학생들이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또 돌아다니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무릎을 꿇린 채 욕설과 함께 얼굴과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앉은 채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청량리 여중생 폭행 동영상입니다. 1분 50초짜리 영상에는 피해 여학생이 얼굴과 복부 등을 맞고 겁에 질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폭행 현장에 있던 학생은 모두 7명.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중랑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등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뒷담했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그래 폭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11시에 만나서 네. 세종대왕 기념관 앞 11시에 만나서 네. 거기서 폭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인근 주택가에서. 학생들 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된 영상은 급속도로 인터넷으로 퍼졌고 이름과 나이, 학교 등이 거론된 채 여전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영상 유포는 처벌은 못해요. 그 영상이 그 단체 자기들 페이스북 카톡방을 통해서 네. 거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처벌은 안 됩니다. 그걸 내려달라고 관리자한테 네. 공무원도 협조도 했고 네. 수습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여학생 중 한 명은 지난 2월에도 또래 남학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죄의식 없이 자기 자랑과 과시 차원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등의 사이버 폭력은 10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본인들이 한 행동이 옳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거를 과시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고 또 어딘가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은 이제 잘못된 어떤 선택이나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해서는 폭력이 어떤 거고 어떤 행동이 남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사실은 제대로 정확히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편 중랑경찰서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 법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올해 저희 그 딸이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 보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무섭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한순간에 뭐 감정적인 폭발로 서로 싸우긴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집단적 계획적으로 따돌리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피해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도 뭐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또 오히려 가해자들은 은근히 더 따돌리고 또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어떤 극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죠. 굉장히 참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보시면서. 네. 네. 이 영상을 보면요, 이 여학생을 꿇어앉힌 채 욕설은 물론이고 막 사정없이 얼굴과 복부를 걷어차는데요. 피해자는 1명인데 가해자는 6명입니다. 이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해자가 많을 경우 단체나 다중의 어떤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처벌이 되고요. 또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가 되고요. 또 애초부터 상해의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특수상해죄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걸 좀 그럼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죠. 이제 총 가해자가 총 6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폭행만 한 사람, 폭행하면서 촬영한 사람, 뭐 집을 빌려준 사람, 지켜본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일일이 어떻게 그 처벌이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특수폭행을 한 사람들은요, 특수폭행죄 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요. 어떤 범행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을 경우에는 방조로 처벌이 됩니다.
다만 특수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특수폭행을 하려고 하는 공동의 의사와 그리고 친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친구들로 하여금 어떤 폭행이라고 하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실제 특수폭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수폭행 공동 정범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특수폭행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떤 친구들이 어떤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자기가 탈퇴하면서 친구들의 어떤 그런 행위를 막는다거나 적극적인 제어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병풍 친다고 그러죠. 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보통 이제 폭행이라고 하면은 보통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처벌에 대해서 폭행 처벌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입니다. 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가해자 모두 14세는 넘어서 형사상 처벌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사안이 경미하거나 어떤 뭐 처분을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질 때에는 이 친구들은 지금 19세 미만으로서 소년법상 소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하고요. 그래서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 처분을 하는데 그 보호 처분에는 뭐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 명령 또는 보호 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직접적인 신고를 피해자가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나중에 영상을 보고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피해자는 극도로 꺼립니다. 신고하기를. 왜냐? 재차 피해를 당하거든요. 재차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해자 처벌에만 좀 중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2차 피해를 막기가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2차 피해로 은근히 딸을 돌린다거나 또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면 더 극심한 외로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적인 상담 치료라든가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역할을 변경을 통한 연극이라든가 또는 어떤 전문 상담 교사의 심리를 통해서 서로 같이 가장 진솔하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피해자도 또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강함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폭행 영상의 유포인데요. 아무리 뭐 요즘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게 일상이 됐다곤 해도 폭행 장면을 촬영해서 친구들과 SNS상에서 공유한다는 게 좀 이해가 선뜻 되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 처벌 규정은 없나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일단 이 경우는 친구들이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행동이 마치 정당한 것이냐. 근데 이럴 때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어떤 카메라를 이용해서 은밀한 곳을 촬영해서 이걸 유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처벌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지 않습니까?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또 처벌이 되고요.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냈을 때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단순 폭행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폭행이라는 본질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자기 가시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 어쩌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나 어른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자, 조그만 관심, 말 한마디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잠시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연중기획 서울실록 3번째 시간입니다. 도봉구 창동은 지하철 1, 4호선이 지나가는 서울 동부권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서울 독립운동의 중심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창동 독립운동의 역사, 임세혁, 이재호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선생은 도봉구 창동에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획합니다. 김병로 선생은 함께 독립운동을 도모할 동료들을 창동으로 불러 모읍니다. 동아일보를 창립한 고화 송진우 선생을 시작으로 3.1절 노래 등을 지은 위당 정인보 선생,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린 벽초 홍명희 선생이 일제강점기 후반 창동에 모여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웃에 살며 신관의 활동 등에 참여해 민족의 실력 양성을 통한 독립을 꾀했습니다. 가인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굉장히 많이 도우셨어요. 특히나 변호사로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으로 표현하는 인권 변호사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스스로 무료 변론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주변에 이쪽으로 오셨던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넉넉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생활도 많이 돌봐주신 거예요. 특히 김병로 선생과 송진우, 정인보 선생은 일제로부터 독립의지를 불태운 창동의 3마리 사자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도봉구 창동에서는 학교 이름 등에서 선생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병로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선생님이 살으셨던 동네에서 사니까 너무 좋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자랑스럽고 다닐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창동으로 모이는 데는 100여 년 전에 개통한 창동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창동역의 주소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 경성과 가장 가까운 역이면서 경기도에 있어 일제의 감시는 소홀했기 때문에 경성을 드나들며 독립운동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던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대외로 나갈 수 있는 중국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립운동가들이 외부로 나갈 때 아주 편리한 통로가 될 수도 있었던 근거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창동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창동역 일대는 서울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동역 일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전합니다. 창동에 자리 잡은 가인 김병로 선생은 농사를 짓고 닭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때문에 당시 선생의 집은 무려 3,000평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생의 집터는 빌라촌으로 변했습니다. 창동에 선생이 살았다는 역사는 빌라 외벽에 붙어있는 작은 표지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집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고화 송진우 선생의 집터는 유치원 자연학습장으로 쓰이고 있고 홍명희 선생과 정인보 선생의 집터엔 각각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역사의식의 부재 속에 소중한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 서 있는 이 자리는 고화 송진우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셨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 역사의식의 부재,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나마 다행인 건 뒤늦게나마 지역사회가 창동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도봉구청은 지역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동 독립운동의 역사 알리기에 나서고 있고 구민회관 옆엔 창동에 3마리 사자를 기리는 추모공원 조성도 준비 중입니다. 변절에 동참하거나 그런 흠이 없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구민회관 옆에 작은 공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역사공원과 같은 그런 그 공원을 재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면 기존의 역사 문화시설과 연계한 관광 코스로도 활용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요충지였던 도봉구 창동.
안타깝게도 흔적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이어나가야 할 지역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일명 지주택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과 재건축과는 달리 절차가 간단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민간 분양보다 마케팅 비용이 덜해 분양가가 저렴할 수 있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그 손해 역시 온전히 조합원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토지 매입 등 절차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착공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이 미뤄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제의 키워드였습니다. 동대문구 정릉동 일부 구간에 보행로 신설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다는 구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거주자 주차장을 폐쇄한다면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의 어수선한 시국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권위적인 하향식 정책 결정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에 의한 절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